그 최근에 있었던 뭐 패러디 영상 사건은 당사자 봤을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. 우영우와 함께 자폐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. 우리가 오늘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, 지용 씨. 예, 제가 자폐 당사자로서 직접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발달장애, 아스퍼거, 뭐 서번트 이런 것들을 묶어서 피라미드를 세우면은 발달장애 제일 높은 데 있습니다. 왜냐면 발달장애는 발달장애인법상에 존재하는 개념으로 지적장애, 자폐성을 묶어서 부르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발달장애 85%가 지적장애, 자폐성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좀 애매한 위치이긴 해요. 그리고 거기서 아스퍼거나 뭐 서번트 이런 거는 자폐 스펙트럼의 한 일부인데 옛날에 그런 게 다 분리가 됐었는데 최근에 스펙트럼이라는 걸로 걔는 통합이 됐다고 들었어요. 그러면 스펙트럼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? 진짜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A to the Z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.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라요, 진짜. 제가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. 근데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어도 우영우 변호사하고 저의 비교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몇몇 에피소드에서 보던 자폐인들도 또 다를 수도 있고 자폐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양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. 자폐 스펙트럼의 말 자체가 우리나라 장애복지법에서는 자폐성 장애라고 등록돼 있는데 가끔 여러분들이 자폐증이라고 오해하시는 거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자폐증이란 표현만 절대 안 되고 자폐성 장애 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런 표현을 사용하셔야 올바른 표현이에요. 이제 자폐를 진단받게 됐던 이런 거 얘기를 해볼게요. 우영우 변호사는 자폐를 어릴 때 말을 안 하고 있다.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. 우리 지용 씨는 어땠어요? 진단을? 저는 어머니께서 2살에서 4살 사이에 의심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고요. 그러다가 한동안 묻혀 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 저도 그제서 그 현실에 직면하게 됐어요. 제가 장애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공개를 해준 것도 있었어요. 2012년이었으니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정식의 장애인 등록을 인정받았어요. 그래서 자폐 진단을 받는 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. 심지어 몇몇 분들은 어른이 돼서 자폐를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대요.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알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 원인이 일론 머스크가 직접 자폐성 장애 사실 공개를 했던 것도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. 이게 우영우가 회전문 앞에서 막 숫자 세고 어려워하고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. 예. 이런 모습들이 자폐의 어떤 표현의 양상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건지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보셨어요? 자폐인들 그런 루틴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? 그런 것이 좀 있어서 그런 생활 패턴이 나오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이 있고요. 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건데 우영우 변호사는 아마도 공공장소에서 회전문을 많이 못 보았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. 아마 상장 환경에서. 그런 것처럼 뭐 지용 씨도 루틴을 벗어난 어떤 특정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좀 조심하고 이랬던 순간들이 좀 있었어요? 지금은 많이 나아졌긴 하지만 옛날에 루틴이 깨지거나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던 적도 있고요. 지금도 일자리 알아보러 갈 때 4시간짜리나 6시간짜리 어려워요. 왜냐면 일은 8시간이 한다고 딱 루틴이 딱 잡혀있는 상황에서 6시간에 4시간 줄여서 일하는 일자리 같은 거는 좀 힘든 것 같아요, 아직. 드라마에서 보면은 우영우가 시끄러운 소리나 막 싸우는 소리 이런 거에 엄청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게 묘사가 되잖아요. 예. 그래서 자폐성 장애인들이 시각, 청각, 후각이나 이런 감각들, 다른 비장애인들과 다르게 좀 민감한 부분들이 진짜 있는 건지 이런 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. 이거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는 각자마다 다릅니다만 자폐인들 상당수 감각에 민감해하는 성격은 있는 건 맞아요. 실제로 제가 잠옷을 사 입었는데 잠옷이 좀 까끌까끌해서 다음번에 그 잠옷 하나 더 한 벌 더 살 때 좀 촉감이 보드라운 재질로 샀을 정도고요. 또 그 벨크로 테이프를 뗐다 붙였다는 소리 같은 것도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우영우 변호사도 잘 묘사가 됐지만 저도 지금 통근이나 통학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어폰을 끄고 쓰고 다니는 버릇은 우영우 변호사 똑같아요. 근데 그것이 천양지차예요. 예를 들어 전 빛에 민감하지 않은데 다른 자폐인은 빛에 민감해서 취침 소등 못하는 사람들도 있대요. 또 극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게 반향어잖아요. 예.
나왔던 말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이런 반향어가 많이 묘사가 되는데 실제로 자폐성 장애인들에게 반향어가 특징이 되는 건가요? 많이 줄었긴 한데 지금도 제 습관 중에 반영어 잔재가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는 주위 관찰하는 사람들도 인정했고요. 또 의사 같은 경우에도 본 적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더군요. 반향어는 진짜 자폐성 장애인의 어떤 특징이 될 수 있는 요소네요, 그러면? 예, 그렇지만 반영을 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최근에 있었던 뭐 패러디 영상 사건은 당사자 봤을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. 왜냐면 당사자 관점에서는 함부로 자폐 특성이나 이런 거를 패러디의 대상 이렇게 삼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자폐인 당사자로서 몇몇 특징은 자폐인의 그런 일상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영우 변호사 따라하고 싶어도 그런 건 절대 따라하지 마시면 안 됩니다. 우영우 변호사는 고래를 정말 좋아하죠. 막 어느 곳에 가든 늘 고래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지용 씨나 다른 자폐성 장애인 분들도 그렇게 확 꽂혀서 몰입하고 있는 무언가가 꼭 하나씩 다 있는 건가요? 그렇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도 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. 오케이. 저는 역사도 좋아하고 그런 야구도 좋아하긴 하지만 야구는 그 요즘 많은 비장애인 분들도 야구를 그 정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응원가가 갑자기 새록새록 돌아가는 건 그런 건 여러분도 비슷한 거 수준이고요. 그리고 고래 꽂힌 듯이 제 아는 분들은 뭐 역사, 뭐 애니메이션 또 영국인 친구 중에는 액을 유난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. 자폐인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어서 자폐인을 만나면 막 조심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같이 일할 때나 만났을 때 자폐 당사자와 어떻게 교류하면 좋을지를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. 저는 이거를 좀 재밌게 표현하면 레드카펫을 깔아주세요. 레드카펫을 깔아준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? 그 레드카펫이 깔리면 진짜 행사장 입구로 들어가는 길이잖아요. 그래서 자폐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길이나 그런 기회 등을 열어준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 극 중에서도 묘사됐던 게 한바다 병원노사 분들이 그 정훈 캐릭터를 만나기 위해서 펭수를 열심히 준비를 해놨잖아요. 네. 그런 모습이 비슷할 수 있겠네. 예, 그런 거죠. 그 자폐인들의 관심사나 이런 관심사 이런 것을 맞춰주는 것, 서로 이해하면서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고요. 또 자폐인들이 뭐 서로 관심 있어하는 주제나 관심 가지게 할 만한 주제를 좀 던져주는 것도 필요하고, 그래서 결국 어느 정도 소통이 이루어져서 뒷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라포가 형성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. 더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? 없어요. 네, 그러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하이파이브. 짝! 그럼 우영우가 여기서 이준호 씨랑 연애하는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봤어요, 당사자로서? 사실